여러분은 살면서 기적이라는 걸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요. 남들보다 유독 풍파 많은 유년 시절이긴 했어요. 유복하고 사랑 넘치는 부모님 손이 크지 못했죠. 그런 저도 이런 제 유년을 이해해주며 품어주는 남편을 만난 것, 그것이 제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2번째 기적이라 하면 바로 아이들이죠. 제 인생에 유일하게 모든 걸 잊게 만드는 존재였어요. 사실은 큰형님네 자식이라 제게는 조카들이었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제 핏줄이 된 2아이랍니다. 한때는 제가 겪어온 과거도 꽁꽁 숨기고 살고 싶었어요. 굳이 아픈 기억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 기억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게 만든 건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던 곳은 제가 핸드폰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때였어요. 안녕하세요, 현지 씨. 제가 저번에 연락처 알려달라고 몇 번 쪽지 남겼었는데 못 보셨어요? 얼마 전부터 집요하게 제게 호감을 표시하던 남자가 있었죠. 저는 이미 제 과거 시절 때문에 여러 편견과 벽에 부딪혀본 경험이 있다 보니 다가오는 사람에게도 고슴도치처럼 가시 잔뜩 세우고 방어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누가 제게 다가오던 제 속사정을 알고 나면 분명히 도망칠 거라고 생각하고 내쫓아내기 일쑤였죠.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있으면 꼭 시간 맞춰 나타나선 그렇게 말을 걸었어요. 제가 대꾸 없이 묵묵부답으로 밥만 먹고 있으니 남편은 개의치 않고 맞은편에 앉더라고요. 저도 여기 앉아서 식사 같이 해도 되죠? 현지 씨 만나시는 분 없다고 들었어요. 제가 싫으세요? 쪽지 봤어요. 근데 저 아세요? 저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제 어디가 뭐가 그렇게 좋으신데요? 목소리요. 인성도 좋고요. 같이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랑 서글서글 잘 지내시잖아요. 성격 좋으신 것도 다 알고요. 고작 그것밖에 모르시잖아요. 그런 걸로 다 알고 다가왔다가 속사정 알고 나면 다들 도망가던데요? 저 보육원 출신이에요. 부모 사랑 못 받고 어릴 적부터 버림받고 남의 손에 자랐다고요. 저는 그 사람에게 쏘아붙이듯이 다다다 내뱉었어요. 그러고 나면 다른 남자들은 전부 하나같이 머쓱해하며 자리를 뜨곤 했어요. 이 남자도 그럴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일어나지를 않더라고요. 그저 고개 끄덕끄덕거리며 밥을 먹다가 그거 소시지 안 먹으면 나 먹어도 돼요? 같은 실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속사정 더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깊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그거 소시지 안 드실 거예요? 제가 먹습니다. 이미 현지라는 제 이름도 엄마가 지어준 건지 누가 지어준 건지도 몰라요. 가족이라고는 보육원에서 같이 자란 친구뿐이고요. 부모 사랑도 못 받고 자란 사람이 남한테 사랑 베풀 줄 알겠어요? 이렇게 사연 많고 결핍 있어 보이는 여자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어차피 나중에 이런 거 핑계로 저 원망하고 헤어질 거 애초에 다가오지 말고 가보세요. 매섭게 쏘아붙이고 식판을 들고 일어나려는데 남편이 툭 던지더군요. 그런 말 하면 남자들이 죄다 도망갔습니까? 그래서 쓰시는 수법이에요? 근데 어쩌죠? 그런 사연이라면 저도 없다고 하기 섭섭한데. 인생 대봐야 아는 겁니다. 내 아픔 제일인 줄 알아도 막상 파보면 그거 아니에요. 시간 나시면 제 사연도 좀 들어보시죠. 부끄러웠어요. 철없이 어릴 때라 제 아픔만 제일 아픔인 줄 알고 살았어요. 남편 말이 전부 맞았죠. 인생 처음으로 제 일을 무기로 쓰지 말라며 따끔하면서도 다정한 충고를 들었죠. 이상하게 반감이 들지 않더라고요. 인연이 되려고 그랬던 건지. 오늘은 말고요. 점심시간 거의 다 끝나서요. 다음에요.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지금껏 남편이 호감을 표하는 행동이나 말할 때마다 묵묵부답이나 무시로 일관하고는 했어요. 그러던 제가 처음으로 대답다운 대답을 내놓자 남편은 흡족한 표정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이곤 조만간 다시 오겠다고 신이 나 남은 식사를 마저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는 길 웬 모르는 여자 한 분이 절 붙잡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현지 씨 맞으시죠? 우리 도련님한테 몇 번 이야기 들었어요. 같은 여자끼리 이야기 좀 할까요? 불편하지 않다면요. 말없이 찾아와서 미안해요. 시간 안 되는 거면 다음에 다시 올게요. 연락처를 몰라서 일단 철판 깔고 찾아왔어요. 제가 뭐라고 남자의 남자 형수님까지 찾아와서 일어나 싶더라고요. 당황스러운데 찾아온 사람 문전박대할 성정도 아니고 뒤에 무슨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근처 카페로 함께 갔죠. 말도 없이 미안해요. 연락처라도 전해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도련님이 영 여자 한심 사는 데에는 재능이 없네요. 저는 현주 씨 몇 주 동안 귀찮게 한 그 남자 있죠? 그 남자 형 부인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 두 형제가 어릴 때 친척 손에 옮겨다니며 커서 외롭게 자랐어요. 그런 사연 있는 줄 몰랐어요. 하긴 그런 사연 남들 입에 오르내려봤자 무시만 당하니 입 밖에 안 꺼내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내 남편은 아직도 친척네 자식들을 지어 제 목 음식까지 빼앗길까 불안해서 밥을 그렇게 빨리 먹어요. 그래도요, 구김살 없이 잘 자란 형제들이에요. 나는 그런 사연 없이 컸어도 나보다 마음 넓고 생각 깊은 사람들이고요. 내가 많이 배운다니까. 아픔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받고 보듬어주면서 만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군요. 어쩐지. 그러지 않아도 제 사연만 기구한 줄 알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던 저한테 따끔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부끄러웠어요. 제 사연 얘기하면 다들 도망가기 바빴지. 그렇게 앞에서 대놓고 돌직구 던지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다음엔 천천히 대화라도 한번 해보자 싶던 찰나였는데 이렇게 찾아오셨네요. 어머머, 그랬어요? 난 도련님이 집에만 오면 그렇게나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늘 상담하셔서 잘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남녀 사이 남들이 뭐라 해봤자 둘이 읽어내야 하는 거지만 이 물고 정도만 튀어주고 싶어서. 도련님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둘이 천천히 잘 알아가 보면 좋겠어요. 난 그만 갈게요. 그 사람과 시작도 하기 전에 형님부터 만난 게 순서가 참 신기하고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부담스럽다기보단 오히려 그간 상처받던 사람 관계에 형님이 보증이라도 서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거기다 형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남편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당연히 제 상처가 더 클 거라고 우기던 모습이 부끄러워졌죠. 사람들의 편견에 마음 좀 다쳤다고 저도 편견이 한가득이었던 거예요. 형님을 만나고 나서 며칠 뒤 점심시간 그 사람은 또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바빠서 통 못 왔네요. 경수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제 이야기 해주셨다더라고요. 참 부끄럽게. 그분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맞아요. 제가 그동안 남들이 절 바라보는 시선에 갇혀 살면서 정말로 그런 사람처럼 살고 있었더라고요. 지난번에 따끔한 충고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커피 한 잔 살게요. 다음에는 여기 말고요. 주제넘게 충고질한 거 같아 아차하고 집 가서 얼마나 후회했나 몰라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커피 좋죠. 그럼 제가 저녁 살게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서로의 사연을 알고 나니 과거도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더군요. 우리 보육원은 원장님이 너무 엄했어. 과자 하나도 더 안 주더라니까. 잘하면 뭐라도 하나 더 줄까 싶어서 내가 밤새 청소도 해봤는데 간식 상자에 자물쇠까지 걸어놓고 안 주더라. 진짜 못됐다. 어릴 때 애들 장난감 하나 과자 하나 탐내는 거 흔한 일인데 자물쇠까지 잠글 일 아니지 않아? 우리 자기 엄청 속상했겠다.
나중에는 내가 비밀번호도 알아냈어. 원장님이 누르는 거 몰래 봤거든. 아휴, 근데 더럽고 치사해서 일부러 안 열어. 커서 내가 더 많이 마음껏 사 먹을 거다 하고. 아이고, 근데 우리 삼촌도 딱 그랬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결혼해서 당신 간식 상자 하나 만들어줄게. 상자에 과자 안 떨어지게 평생 사준다. 약속. 말만도 고마웠어요. 좀 부끄럽긴 해도 저한테는 정말 어릴 적 보육원 원장님이 꽁꽁 싸매둔 간식 상자가 한이 서려 있었거든요. 누구한테도 말한 적 없었는데 입 밖으로 꺼낸 것만으로도 괜히 마음이 달래지고 속 풀리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누구보다 흐뭇해하던 사람은 누구도 아닌 형님이었죠. 제 평생 가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가족이라는 게 저에게도 생긴 거였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라는 형님 말씀에 더더욱 실감이 났죠. 우리 도련님, 이제 나한테 연애 상담하는 것도 드디어 끝난 거예요? 아유, 남자 둘에 나 하나라서 무지 애로웠는데 너무 잘 됐어요. 우리 가족으로 와줘서 고마워요. 서로 힘들고 아픈 거 나누면서 지내요. 부탁할 일 생기면 언제든지 부탁하고. 그게 가족이니까. 자매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나도 외동이라 자매 하나 생기면 딱 좋겠다 싶었거든. 그럼요. 저는 평생 독수공방하다 홀로 늙어 죽을 줄 알았는데 저 사실 형님 덕에 이 사람이랑 만나보기로 결심한 거 아시죠? 형님이 보증서 주셔서요. 평생 감사할 거예요. 앞으로 평생 사이좋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저희. 정말이지 나이 들어 홀로 살 줄 알았는데 남편의 언니 같은 형님까지 생기니 갑자기 이 세상에 울타리가 하나 생긴 것 같고 너무 좋았죠. 당신 오늘 보니 무척 들떠 보이더라. 가족 생긴 게 그렇게나 좋아? 하긴 나도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겠어? 형수님이 참 그릇이 크신 분이지. 맞아. 당신이 왜 갖춘 것 없어도 얼른 합치자고 했는지 이해가 돼. 형님이 얼마나 날 잘 챙겨주시는지 가족이 이런 거구나 이제서야 알고 배워. 부족할까 봐 걱정이야. 걱정 마. 지금도 충분히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형수님도 사연 없으신 분 아니야. 가족들하고 연 끊으셨거든. 내누라는 집안에 되게 잘 사셨다고 하던데 그게 또 그것대로 문제더라. 돈이 문제더라고. 꽤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하니 재산이든 상속 문제든 가족끼리서도 치고받고 비티게 싸웠나 봐. 눈치가 그래. 그래서 형수님도 절대 입 밖에 안 내시더라고. 정말로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 맞았어요. 형님도 그런 아픔이 있으신 줄 몰랐는데 말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형님이 갑자기 제게 조카를 봐달라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어쩐지 무거워 보이는 형님 목소리에 자세히 물을 수가 없었어요. 눈치가 연락 끊은 가족들과의 일이거나 아주버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부부 사이 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모른 채 조카들 봐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조카 둘 전부 남자아이들이라 다들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차 몸은 조금 힘들 때 있었어요. 그래도 조카들과 보내는 시간은 몸 조금 힘들어도 마음만은 행복했어요. 저도 얼른 아이 하나 가지고 싶었고요. 그렇게 종종 조카들도 봐주고 다시 형님네 데려다 드리기를 반복했어요. 작은 엄마, 이거 주고 싶어서 내가 꽃다발 만들어 왔어요. 보세요, 예쁘죠? 작은 엄마 오늘 자고 가도 돼요? 맨날 자고 가면 안 돼요? 가지 마요. 엄마가 작은 엄마 힘들다고 청소도 알아서 다 하라고 했어요. 와, 정말 멋지다. 감동이야. 그럼 작은 엄마가 비밀 하나 말해줄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이야. 알겠지? 작은 엄마는 사실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어. 현규랑 현수 과자 좋아하지? 작은 엄마도 그랬다. 청소 열심히 하면 과자 더 많이 받을 줄 알았어. 엄청 열심히 청소했어. 그래서 그런 건지
너희 열심히 청소하는 거 보면 조금 마음 아파. 너무 열심히 청소 안 해도 돼. 엄마 안 힘들게 엄마 도와드릴 때만 열심히 청소하자. 알겠지?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저녁을 먹고 가라 집으로 부르시기에 퇴근하고 들렸죠. 동서 왔어? 오늘 남편 없어서 같이 밥이나 함께 할까 하고. 우리 애들이 글쎄 동서한테 꼭 주고 싶다고 선물 준비했어. 그것도 가져가라 할 겸 불렀지. 아이 근데 과자 세트를 사왔던데? 나는 애들이 동서 핑계대면서 사려는 건 줄 알았는데 동서 거라고 나도 손 못 대게 하더라. 동서 과자 좋아해? 은근히 입맛이 어렵구나. 동서 지금 울어? 왜 울어 동서? 제가 보육원에서 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기억했나 봐요. 어떡해. 지나가는 소리로 한 말인데. 애들이 형님을 닮았나 봐요. 어려서도 얼마나 마음이 깊은지. 저도 모르게 갑자기 울컥해서. 세상에, 그 어린 아이들이 작은 엄마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걸 기억하고 있다 야무지게 챙겨준 거였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우리 애들이지만 그래, 기특하긴 하네. 나도 모르는데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리 울어. 눈물 닦고 진정해봐. 애들 귀여워서 한 소리인데 이렇게 울 줄은 몰랐네. 자, 이거야. 그냥요. 보육원에서 과자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원장님이 간식 상자에 자물쇠 채워두고 절대 안 주셨거든요. 그거 좀 얻어먹겠다고 원장님 방까지 청소 열심히 했어요. 근데 형님, 애들이 며칠 전에 저 왔더니 자기네 방 청소 열심히 했다고 자고 가라며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애들 그 고사리 같은 손 보고 있으니 저도 그때 생각이 나서요. 청소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말하려고 이야기해줬었던 건데 그걸 기억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아유, 동서, 그런 사연 있는 줄 나도 몰랐네. 애들도 참 그런 말을 듣고 과자를 사뒀어. 작은 엄마 참 좋아해. 동서가 애들한테 참 잘해줘서 그런가 봐. 애들이 동서 좀 좋아해? 동서가 잘해준 애들도 따르지. 제가 나이 먹고 별소리를 다 했네요. 저 아직도 과자 좋아해요. 그때 많이 못 먹은 게 한이 돼서요. 부끄럽네요. 나라고 사연 없나? 동서, 우리 집 놀러 오면 먹으라고 과자 쌓아둬야겠다. 좋아하는 과자 있으면 말해줘. 알겠지? 형님도 조카들도 전부 든든한 제 편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형님이 급히 문자로 아이들 좀 부탁한다고 하셔서 무슨 일인가 싶어 헐레벌떡 형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조카 둘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에 나와 벌벌 떨고 앉아 있더라고요. 부부싸움이 터졌구나 싶었어요.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에 놀란 아이들이 밖으로 내쫓겨 나온 느낌이었어요. 아이들 재킷이라도 챙겨오려 집에 들어가니 아니나 다를까 형님 내외께서 방에 들어가 싸우시는지 목소리가 제법 높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돈이 왜 아무것도 아니야? 이 집은, 밥은, 그럼 뭘로 사는데? 좀만 견디면 돈 나오는데 왜 싫어? 애들 생각해서라도 해야지. 부잣집 딸로 살아서 아직도 배가 불렀어? 아니잖아. 그 돈 싫어서 집 박차고 나왔다지만 결국 그 돈 필요할 거 아니야. 당신도 그렇잖아. 아니, 당신 위해서가 아니라 애들 위해서라도 왜 자기 생각만 하냐, 우리 애들? 당신 사업할 준비하고 있잖아. 왜 애들 핑계를 대? 그 사람들 돈이면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들이야. 난 애들 위험해지는 거 싫다고 몇 번을 말해. 그 집 사람들이랑 두 번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단 말이야. 이게 이기적인 거야? 당신이 뭘 알아. 당신 말대로 부잣집 딸내미였어도 그거 싫다고 박차고 나온 거야. 누가 이기적인 건데 지금. 부부 사이 일이다 보니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고 저는 얼른 조카들 잠바만 챙겨 나왔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조카들을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가 시간을 보냈죠. 엄마 아빠 요새 맨날 싸워요. 무서워 죽겠어요. 엄마 보고 싶은데 집에는 언제 갈 수 있어요?
엄마 아빠도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그래. 너희도 크면 알게 될 거야. 가끔 가다 보면 중요한 일인데도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거든. 그럼 때로는 엄마 아빠처럼 그럴 때도 있어. 엄마랑 아빠 오래 그러진 않으시잖아. 의견 맞춰보시는 중이라 그럴 거야. 조금 있다가 작은 엄마가 집에 데려다 줄게.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실컷 놀자. 숙제도 하지 말고, 응? 아이들 앞이다 보니 불안해하는 조카들 안심시키자고 없는 말 있는 말 지어내긴 했지만 저라고 걱정이 안 되었을까요? 아기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는 모습 보여 좋을 것 없을 텐데 요즘 들어 형님네의 싸움이 잦아진 듯 했거든요. 저도 어지간히 걱정이 되었죠. 이러다 무슨 사달이라도 날까 불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불안이 불행으로 바뀐 건 단 몇 시간 만의 일이었어요.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여보, 나 지금 병원에서 연락받고 가는 길이거든?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 울어? 병원을 왜 가? 누가 다쳤어? 큰일 난 거야? 처음 들어보던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당장이라도 심장이 내려앉을 듯 했어요. 조카들 잠깐 뒤로 하고 나와 남편과 통화를 이어갔어요. 일단 조카들 부탁할게. 형이랑 형수님이 어딜 좀 다녀오시는 모양이었나 본데 지금 사고로 중환자실이래. 나도 방금 병원에서 연락받고 가는 중이야. 일단 내가 갈게. 조카들 놀라니까 당신은 그냥 애들 데리고 집에 가 있어. 심각한 거 아니겠지? 별일 아닐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기 운전하면서 가는 중이면 조심히 운전해야 하니까. 그만 울고 심호흡 좀 하고 진정해. 그렇게 감정 격한 상태로 운전하다 당신까지 큰일 나. 알았지? 얼른 나 따라 심호흡 좀 해봐. 별일 없겠지? 일 없어야 하는데 괜찮을 거야. 그래,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렇게 남편과의 통화를 마치고 조카들에게 돌아와 앉았어요. 아이들 앞이라 애써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엉엉 목 놓아 우는 듯한 남편 목소리에 저 역시 너무나 불안했어요. 앞뒤 사정 전혀 모르니 당장이라도 사망 선고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이었죠. 아이들을 눈에 담고 억지로라도 웃고 있자 눈물이 울컥 차오르더군요. 현수야. 엄마랑 아빠 오늘 화해하고 데이트하시느라 조금 늦으신데 오늘은 작은 엄마 집 가서 자자. 아이들을 데리고 택시 타 집에 도착해 잠옷 입혀두고 거실에서 놀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울컥울컥 눈물이 또 말썽이더라고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어떻게든 눈물을 참아보려는데 불안감에 집어삼켜진 듯 했어요. 보육원에 버려지던 제 모습이 생각나면서 저도 모르게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죠. 그러던 중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형님 부부가 끝내 생을 달리했다는 소식이었죠. 그 소식까지 듣고 나니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리 와. 어떻게 하면 좋아? 어? 나처럼 되면 안 되는데. 나 같은 아픔 너희는 몰랐으면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정말. 나처럼 되면 어쩌라고. 아니야. 작은 엄마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괜찮아. 알았지? 아이들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아이들만큼은 절대 저 같은 꼴 되도록 놔두고 싶지 않아 굳게 다짐했어요. 정말로 제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남편과 제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했어요. 우리 커온 걸 생각해봐. 애들 어디 보낼 수 없어. 친척집 다녀도 마음 둘 데 없다는 거. 당신도 너무 잘 알 거 아니야. 누가 뭐라든 난 내가 키울 수 있어. 형님네 계실 때도 곧잘 돌봐왔고 그럴 때마다 예뻐 죽겠다. 나도 아이 얼른 낳고 싶다 생각했어. 그래서 더더욱 내 자식들 같아. 우리가 키우자. 나 호적에도 올려둘 생각이었어. 실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연락해보던 중이었는데 재산 문제 끝났다 이건지 다들 연락조차 안 받는다. 돈 정리됐으니까 가족이든 아니든 다 필요 없다는 뜻이겠지.
이렇게 잠잠한 걸 보면 아버지도 돌아가신 모양이야. 아이들 너무 안 됐다 생각하고 머릿속으로도야 나도 내가 키우고 싶었어. 그래도 당신이 내 아내니까 어떻게 이야기 꺼내고 상의해봐야 하나 걱정했는데 먼저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데 우리 애는 안 나올 거야? 현규랑 현수를 호적에 올릴 생각이 있다고? 아이, 우리 애도 원하면 가질 수 있지. 그래도 일단 지금은 현규랑 현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싶어. 애들도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어. 엄마 아빠 이제 못 보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든 현실들이야. 최대한 덜 힘들게 해주고 싶어. 그렇게 남편과 저는 조카들을 맡아 키우기로 했어요. 갑자기 조카들 우리 집으로 불러와 키우자니 적응 못하고 힘들어할까 남편과 제가 짐을 챙겨 그 집으로 갔죠. 짐들도 정리할 겸이요. 몇 년은 아이들이 받아들일 시간을 주고 싶었어요. 마냥 어린 아가들이라 생각했지만 첫째는 다르다는 게 큰 조카를 보며 느꼈어요. 엄마 아빠는 천국 가서 앞으로 만날 수 없는 거죠. 저도 다 알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작은 엄마랑 계속 살아요? 어디 안 가고요? 학교 여기서 계속 다닐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도 안 헤어져도 되는 거예요? 나 전학 가기 싫어요, 작은 엄마. 당연하지. 그리고 현규 현수도 나중에 나이 많이 먹어 할아버지 되고 나면 천국에 가게 될 거니까 그때 엄마 아빠 만나면 되지. 그동안 우리 공부 열심히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예전처럼 이 동네에서 지내면 돼. 엄마 아빠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작은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 나무 심어두었거든. 이름도 걸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러 가자. 그래. 그러니까 보고 싶다고 너무 많이 울지 말고 그럴 때는 그냥 작은 아빠한테 말해. 나무 보러 가자고. 언제든지 데려다 줄게. 편지도 쓰고 엄마 아빠 하늘에서 읽으시라고. 아이들을 제 호적에까지 올리는 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주변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지인들은 대단하다는 반응과 괜찮겠냐는 염려 두 가지 반응으로 갈렸어요. 하지만 저는 무조건 아이들을 제 자식으로 키워야겠다는 굳은 결심, 확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나 남편은 부모 없는 서름을 어릴 적 뼈저리게 겪어봤던 어른이었고 아이들은 그런 아픔을 겪으며 자랄 필요 없다는 게 저희 부부가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게다가 키워줄 어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있는데 굳이 아이들을 다른 사람에게로 보낸다는 건 상상조차 안 되었어요.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 제 호적 밑으로 올라온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여주며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기로 했죠. 이제부터는 작은 엄마가 현규랑 현수 엄마가 될 거야. 작은 아빠는 현규, 현수 아빠가 될 거고 그러니까 편한 대로 부르면 돼. 작은 엄마라고 계속 부르고 싶으면 그래도 되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싶으면 그래도 된단다.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럼 이제 작은 엄마가 우리 엄마예요? 그럼 나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나는 작은 엄마가 우리 엄마보다 키가 작아서 작은 엄마인 줄 알았는데. 마냥 해맑은 둘째 조카의 귀여운 말에 배를 잡고 웃을 수 있는 날도 다오더군요. 그렇게 새롭게 관계를 다시 정립한 저희 가족은 차츰차츰 형님 내외를 잃은 슬픔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아이들 학교에서 연락이 왔죠. 안녕하세요. 현규, 현수 어머님이시죠? 아니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이들이 학교하는 과정에 웬 양복 차림의 남자가 접근해 아이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쁜 짓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절 터치는 없었어요. 퇴근하던 다른 선생님이 보시고 아이들을 일단 교무실로 데려오셔서 지금 바로 전화 드리는 거예요. 시간 되시면 당분간 직접 픽업 오실 수 있을까요? 혹시나 해서요. 저희 부부는 너무 놀랐어요. 웬 양복 차림의 남자라니. 아이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일 텐데 아이들과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아이들에게 나쁜 짓이라도 하려는 사람인 줄 알고 잔뜩 경계심을 세웠어요. 아이들의 등하교도 직접 시키기로 했고요. 그런데 얼마 후 양복 차림을 한 남자 한 명이 저희 동네 근처를 서성이더군요. 양복 차림으로 다니는 남자 직장인들이야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이 유독 이상했던 건 손에 그 흔한 회사 가방 하나 들려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이상하게 촉이 발동한 저는 그 남자가 왠지 학교 앞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접근했던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마침내 단지 내에는 퇴근하고 돌아오는 다른 사람들도 많았기에 전 직접 대면하기로 하고 그 사람을 불렀어요. 저기요, 누구세요? 여기 아파트 주민 아니신 것 같은데 볼일 있으세요? 누구 찾아오셨어요? 잔뜩 예민해져 있던 저라 날카로운 목소리로 남자를 향해 쏘아붙였어요. 그런데 남자가 저를 보더니 꾸벅 인사하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신데 저한테 인사를 하세요? 저 아세요? 왜 자꾸 남의 집 아이들을 캐고 다니시냐고요? 당장 경찰 부를 거예요? 실례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이들이 박연수님 자제분 아니신가요? 그 남자의 입에서 돌아가신 저희 형님의 이름이 나오던 순간 불현듯 남편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어요. 내노라 하는 기업의 자손인데 죽어도 가족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형님 말이에요. 저희 형님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뭐 하시는 분인데 형님 근황도 모르시고 찾아오셨어요? 아이들은 제 호적에 들인 제 아이들이에요. 데려갈 생각이란 꿈도 꾸지 말아요. 본 건 막장 드라마밖에 없으니 돌아가신 형님 대신 그 아들들을 데려다 키울 심산으로 접근한 건가 싶어 가슴이 막 떨리더군요. 아이들을 빼앗아 가려고 온 건가? 그럼 나는 아이들을 내주어야 하는 건가? 유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게 맞는 건지, 싫다고 집안 내치고 나온 형님 봐서 아이들을 그 집안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건지 머릿속은 순식간에 많은 생각들로 꽉 찼고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남자가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젓더군요. 아이들을 데려가려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회장님, 그러니까 박연수 씨 아버님 되시는 분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왔고 회장님은 밑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차 있는 곳까지만 함께 가주실 수 있으실까요? 몇 동인지를 몰라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 잠시 차를 대두었어요. 몸이 불편하신 상태라 여기까지 직접 걸어 올라오지를 못하시는 상황이라서요.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는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남자의 말에 저는 안심이 되질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문자로 상황을 전달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나 제가 잘못되더라도 증거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 난데 형님 집안 사람이 지금 찾아온 것 같아. 자세한 건 문자도 보내뒀으니까 문자도 꼭 확인하고. 지금 형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아이들 문제로 찾아오셨다네. 얼마 전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접근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 지금 차 안에 계시다는데 잠깐 얘기 나누고 오기 전에 전화했어. 혹시나 해서 다녀올게. 혼자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해. 혼자 갔다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나 전화 바꿔줘봐. 남편도 갑작스레 등장한 형님의 가족들에 놀란 듯 보였죠. 험한 세상에 당장 말만 듣고 형님의 가족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으니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전화를 남자에게 건네주자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남편은 알겠다며 이야기하고 오라 했어요. 자기도 퇴근하고 곧 가겠다고요. 저는 그렇게 남자를 따라 차가 주차되어 있던 단지 입구 쪽으로 갔어요. 반짝반짝 광이 나는 깔끔하고 커다란 까만색 승용차가 세워져 있더군요. 남자와 제가 그 차로 접근하자 뒷좌석 창문이 열리며 나이 지긋한 노인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느낌상 형님의 아버지 되는 사람 같았죠.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꾸벅하며 인사를 건네셨어요. 다행히 차 안에는 노인 한 명뿐이었고
저는 옆좌석에 탑승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먼저 못 찾아가서. 나 박연수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김현지 씨 맞으시죠? 제 딸과 형님 동서하는 사이시고요.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제 수행비서 때문에 많이 놀랐다 들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려고만 하면 자꾸 연수가 상처받는 일이 생겨서 나중에는 다가가질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수행비서 시키던 게 버릇이 되다 보니. 그럼 그날 현규랑 현수 앞에 접근했다던 수상한 남자도 아버님 수행비서였나요? 저분이요? 맞습니다. 연수가 이놈의 재산이며 유산 문제 때문에 가족들한테 마음 많이 다친 아이예요. 연을 끊고 집 나와버린 것도 결국에는 나 때문이죠. 그렇게 산 세월이 이미 수십 년이 지났어요. 연수 모르게 그저 지켜만 봤죠. 두 아들을 낳은 것까지 봤는데 내가 자기들 찾아서 가끔 보고 있는지를 또 어떻게 알고 아이들 낳자마자 제가 모르게 집을 이사해버렸어요. 아비한테도 제 사는 모습 보여주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가족에게 친절머리가 났던 거겠죠. 덤덤하게 이야기를 뱉는 그분의 모습에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있는 듯해 보였어요. 눈에는 한가득 눈물이 고이고 콧가시 벌게져 계셨지만 끝까지 눈물을 떨어뜨리지는 않으시더군요. 장례식장이라도 오시지 그러셨어요. 와서 얼굴 뵙고 인사 나누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경계하고 예민하게 굴지 않았을 텐데요. 하교하는 아이들 붙잡고 웬 모르는 남자가 말을 거는 걸 학교 선생님이 보고 데려왔다기에 저는 아이들 나쁜 일이라도 당할 뻔한 건가 싶어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요. 딸아이가 그토록 싫어하고 전륜까지 끊어내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내 무슨 자격으로 거기를 가겠습니까? 죽어서 이제 없으니 그제야 나타나는 것도 뻔뻔하고 더군다나 장례식에 그저 죽은 딸아이 볼 면목이 없어서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부조금 중에 봉투에 이름도 하나 적지 않은 채 엄청난 금액을 넣고 간 분이 계셨는데 끝내 누군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게 혹시 아버님이셨나요? 할 수 있는 게 그뿐이라 그랬습니다. 손자 둘 지금 키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제 호적에 올리느라 몇 개월 고생 좀 했네요. 지금은 제 자식들이에요. 어차피 아빠들 성도 같아서 이름도 그대로 쓰고요. 현규, 현수 보고 싶으셔서 오셨나요? 그러자 그분이 갑자기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제 손을 잡고 인사를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설마 호적에까지 올려 키우고 있는 건가 설마 했어요. 연수가 유산 문제로 마음 많이 다쳤던 거 이야기는 들으셨나요? 형님, 가족 이야기는 입도 뻥끗 안 하셨어요. 그냥 돈 문제로 아주버님이랑 몇 번 싸우는 건 들었는데 사업하시는 일로 좀 보태줬으면 한다고 형님께 가족과 연락해보란 소리 몇 번 했던 것만 알아요. 형님은 죽어도 싫다 하셔서 그 일로 종종 싸우셨어요. 키워둔 자식이란 게 멀쩡히 살아있는 아비 재산 문제로 자기들끼리 싸우더군요. 연수는 혼자 아빠 살고 있는데 무슨 짓들이냐며 싸워대다 결국 형제들이랑 척지고 눈 돌아있던 그놈의 자식들이 행여나 연수한테 해코지라도 할까 싶어 연수 생각하는 제 마음은 대놓고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자식들 아무리 많아봤자 연수 하나만 못했어요. 유산도 마무리했다 자식들한테 이야기는 해뒀지만 아직 마무리도 안 했고요. 연수 아들들한테 이 많은 걸 전부 줄 수도 없고 그래도 딸 이름으로 뭐라도 하나 남겨주고 싶은데 부담스러워 말고 받아주었으면 좋겠어요. 형님은 저에게 본인도 외동이라고 했지만 형제들이 있었더라고요.
있는 형제도 없다고 할 정도로 형제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걸 형님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되었네요. 그분께서는 서류 봉투를 하나 건네주었어요. 열어보니 작은 빌딩 2개를 각각 저희 아이들 몫으로 15층짜리 건물 한 채는 저희에게 넘겨주고 싶다는 글이었어요. 유언장 같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눈을 끔뻑끔뻑 뜨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적힌 글귀 한번, 함께 주신 건물 사진 한번 보고 있었어요. 아직 인적 사항도 모르고 자세하게 알지를 못해 명의 이전 서류까지는 준비를 못했는데 이건 그냥 죽은 딸에 대한 사죄의 마음으로 아비가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대신 받아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죠. 글쎄요. 이걸 제가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형님께 물어볼 수도 없고 형님이 싫어하시진 않으실까요? 돈 때문에 자식들이 위험해지는 건 싫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 말아요. 내가 이거 연수랑 손자놈들한테 못 주고 눈 감으면 이 원통에서 성불도 못할까 그래요. 자식들은 연수가 그렇게 집 나간 뒤로는 일절 영 끊고 살아서 남은 자식이 있는지 어쩐지 알지도 못하고 어찌 되었다든지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연수 죽은 소식만 전해 듣고 입 하나 줄었다고 좋아하는 모양새들이라 돈이 이렇게 가족들 사이를 갈갈이 찢어 밝혀놓습니다. 내 자식들이지만 정말 사랑 같지 않아요. 세상에, 저희 형님 그렇게 되신 걸 그쪽 자제분들도 알고 계시다고요? 그럼 자식들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세요? 그놈들한테는 자식들도 전부 함께 동반사고로 생을 달리했다 흘려두었죠. 그렇지 않아도 연수 호적에 올라있던 손주들 어떻게 지켜줘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더는 연수 호적에 없으니까요. 제 앞으로 앉아 계신 여성분 호적에 올라가 있으니 알 수 없겠죠. 행여나 제가 이것들을 내어줬다 한들 이건 부모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유류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형님이 가장 걱정하신 건 그거 하나예요. 이런 말 그렇지만 돈이라면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고 아이들만 지키고 싶다고 하셨으니까요. 이건 법적으로도 소송해도 빼앗아 올 수 없는 지분이에요. 더 많은 걸 내어주고 싶다면 괜한 소송에 휘말리기라도 하면 정말 죽어서 연수 얼굴 볼 낯이 없어 정말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소한의 정도로만 준비한 거라 엮일 일 없을 겁니다. 원한다면 명의 전부 현지 씨와 남편 명의로 돌려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받아줄 의향이 있다면 아이들은 절대 다치지 않는 쪽으로 우리 변호사가 잘 지켜줄 겁니다. 솔직히 그 차 안에 앉아 형님께도 듣지 못했던 형님의 가족사와 갑자기 잘 살고 있던 평범한 저희 가족에게 떨어진 건물 세 채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혹시 이거 몰래카메라인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믿을 수가 없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건물주 되고 싶다고. 생각만 하다 갑자기 건물주 시켜준다고 하면 누구나 저처럼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쉽게 결정 내리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과 이야기해볼게요. 그래도 이런 걸 덜컥 받아도 되는지 지금 당장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생각해보라 했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그래도 너무 천천히는 말고 이왕이면 나 살아있을 때 분명하게 정리해주고 싶으니까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그래요. 보름 후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이들이 그 집에서 나오는 걸 며칠 지켜봤는데 웃더라고요. 제 엄마 아빠 다 떠나고 세상 풍파 어찌 견딜까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려웠는데 막상 얼굴도 보니 어찌나 해맑던지. 나도 내 자식한테 못해준 일을 현지 씨는 해낸 겁니다.
내가 저 애들 데려다 키웠으면 풍족하게는 키웠어도 연수 닮아 힘들어했을 게 분명해요. 저 대신 잘 키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큰 돈은 살면서 만져본 적도 없어요. 솔직히 형님 죽고 아무도 연락 없으셔서 가족이라고 만나 뵙게 될 줄도 몰랐고요. 괜찮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던 제 아픔,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 물려주기 싫어 결정했던 것뿐이에요. 현지 씨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관리해 본 적 없는 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쪽 자산관리 담당자가 맡아줄 거니까. 나도 이 건물 가족들 얼굴도 못 보고 평생 땀으로 일궈 얻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 자식한테나 주기 싫어 꽁꽁 숨기고 있었던 거고요. 주더라도 우리 연수 주려고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아비 마음 헤아려서 부디 좋은 소식 들려주면 좋겠어요. 형님 아버님께서는 말을 마치곤 돌아가셨어요. 저는 남편과 그날 있었던 일을 상의하고 고민을 했죠. 솔직히 회장님이라는 사람을 보았을 때 아이들을 부모 사랑 굶주리지 않게 키울 자신은 있었어도 유복하게 키울 자신은 없었던 터라 아이들을 보내라 하면 보내야 하나 짧게 고민했던 순간이 잊히질 않더군요. 회장님이라는 사람, 돈 많고 부자인 사람들은 전부 얼굴에 심술보 덕지덕지 관상도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냥 인상 좋고 푸근한 동네 할아버지 같은 인상이셨고요. 저희 부부는 물려주신다는 그 재산을 받기로 결심하고 딱 보름째 되던 날 아버님께 받았던 연락처로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두 아이를 키우기로 할 땐 그저 제 외로움을 알게 하지 말자는 생각뿐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신 회장님이 제 인생의 세 번째 기적인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무사히 재산 상속 문제를 모두 마치고 아이들 진로 문제를 열심히 고민 중입니다. 돈이 아이들의 미래에서 더 빛날 수 있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저 돈 많고 위아래 없이 버릇없는 졸부처럼 자라지 않게 하려고 전보다 더 노력 중이죠. 아이들은 요새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작은 엄마에서 엄마가 되어가는 이 과정을 내내 지켜보다 보니 이제는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꽤 자연스러워졌거든요. 그걸 들을 때마다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한 마음뿐이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부는 형님이 걱정하셨던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을 지켜내가며 장성한 두 아들로 키워내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날이 너무 덥고 몸도 마음도 지치는 요즘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을 보며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처럼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